아빠 회사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가 내 딸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빠라고 했어요. 평소엔 늘 엄마 다녀올게요였는데 그날따라 왜 아빠에게 인사를 했을까요?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그날 아침 내가 왜 이상한 예감을 무시했는지 자책하는 밤이 많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려요. 인생 꽃길을 찾아주신 소중한 모든 분들이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아침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고 베란다 너머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싱크대 앞에서 팔을 썰며 시계를 봤죠. 7시 40분. 딸 지민이가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씻고 나와 아침상 앞에 앉아 있을 텐데 오늘은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28살 중견 건설회사 인사팀에서 일하는 딸은 늘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아이였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7시 반엔 식탁에 앉고 8시 반이면 집을 나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였죠. 상을 다 차려놓고도 딸이 나오지 않자 나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민아, 아침 먹어야지. 늦겠다. 대답이 없었어요.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자 딸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고 평소 매일 아침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하던 분홍색 스크런치가 손목에 걸려 있었어요. 아직 씻지도 않은 모습이었죠. 지민아, 어디 아파? 내가 다가가자 딸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이 왠지 창백해 보였어요. 눈 밑은 거무스름했고 평소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잠을 설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나갈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떨렸어요. 나는 딸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이마에 식은땀이 약간 맺혀 있었어요. 무언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저 월요병이려니 생각했죠. 괜찮을 리 없잖아, 지민아.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아이한테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등을 토닥여주고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깊이 물어봤어야 했는데요.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요? 식탁에 앉은 가족은 4명이었습니다. 나와 남편 진수, 딸 지민이, 그리고 막내 아들 준영이까지요. 남편은 경제신문을 펼쳐보고 있었고 25살 준영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우리 집 아침 풍경이었죠. 지민이가 늦게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빗던 머리는 그냥 풀어헤쳤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헬쑥해 보였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국물만 몇 번 떠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지민아, 그렇게 조금 먹으면 어떡해. 점심때까지 배고프겠다. 내가 계란말이를 딸 그릇에 더 놓자 지민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그 말에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딸의 얼굴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손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찌개 국물을 뜰 때마다 숟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나 먼저 나간다. 오늘 안양 현장 점검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해. 남편은 중소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었죠. 딸과 제대로 대화하는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봤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더니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빠한테 뭐라고 하려던 거였을까요? 남편이 재킷을 입고 현관으로 향할 때였어요. 지민이가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일어나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준영이도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죠. 딸이 먼저 아빠를 부르는 일이 흔치 않았거든요. 보통은 엄마였으니까요. 지민이는 한참을 아빠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 다녀올게요. 그 순간 나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딸은 항상 다녀오세요라고 했지, 다녀올게요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아직 출근 시간도 한참 남았는데 왜 그런 인사를 했을까요? 남편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오늘 저녁에 보자.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이 나간 후 거실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민이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마셨어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지만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어요. 준영이가 여동생을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지민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동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죠. 나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고 지민이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8시 10분쯤 되자 지민이가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0분이나 일찍 움직이는 거였어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편한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지민아, 오늘 회사에 무슨 행사 있어? 내가 물었지만 딸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 뭐 그런 거.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는 부엌에서 나와 현관까지 따라갔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지민아, 점심은 꼭 먹어. 아침도 거의 안 먹었잖아. 딸이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슬픔과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치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때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넘겼습니다. 얼마나 둔한 엄마였는지. 엄마. 지민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소에 잘하지 않던 말이었거든요. 나는 놀라서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지민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엄마한테 말해봐. 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오늘따라 엄마한테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는 뭔가 잡아야 할 것 같았지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지민이가 복도로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분홍색 스크런치가 손목에 걸린 채로요. 그리고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엄마. 나도 손을 흔들어줬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딸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민이가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어요. 마치 눈물을 감추려는 것처럼. 그게 내가 본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딸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빠 회사 다녀올게요라는 인사,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 붉어진 눈과 떨리는 손. 하지만 나는 그 예감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요즘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월요일이라 우울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왜 그랬을까요? 왜 딸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점심때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궁금해서였어요. 하지만 전화벨이 울리다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민아 점심 먹었어? 아침 거의 안 먹었잖아.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어요. 엄마야.
연락해. 하지만 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읽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오후 내내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딸 생각뿐이었어요. 손이 자꾸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죠.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지민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나는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아서 저녁은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준영이도 곧 들어올 시간이었죠. 6시 반, 7시, 7시 반. 시간이 흘러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고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꺼진 건지 아니면 일부러 끈 건지. 8시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지민이는? 남편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연락도 안 돼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화는 해봤어? 계속 걸었는데 안 받아요. 문자도 읽지 않고요. 남편도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영이도 집에 들어와 상황을 듣더니 누나에게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8시 반이 되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당직 번호로 걸었는데 몇 번 신호음이 울린 후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신건설입니다. 여보세요, 저는 인사팀 박지민 씨 어머니인데요. 혹시 지민이 아직 회사에 있나요? 당직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박지민 대리님이요? 잠시만요. 인사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준영이도 내 옆에 서서 기다렸죠. 어머니, 죄송한데요. 당직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지민 대리님은 오늘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지민이가 아침에 회사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요. 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오늘 출근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연차 신청도 하지 않으셨고요. 혹시 편찮으신가요?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부축해주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겁니다. 지민이가 출근하지 않았다니. 그럼 아침에 집을 나선 우리 딸은 어디로 간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의 방문만 바라봤어요. 혹시나 문이 열리고 지민이가 엄마 미안해요. 친구 만나느라 연락 못했어요. 라며 웃으면서 들어올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새벽이 되도록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새 경찰서와 병원에 전화를 돌렸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어디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간 건 아닌지 확인했죠. 하지만 어디에도 우리 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준영이는 지민이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누나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새벽 4시쯤 남편이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신고하고 와야겠어요. 실종 신고는 빨리 할수록 좋다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준영이는 집에 남아서 혹시 누나가 돌아오면 연락하기로 했죠. 경찰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직 경찰이 졸린 눈으로 우리를 맞았어요.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며 딸의 인적사항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실종 당일 옷차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은 4월 16일 오전 8시 10분.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집을 나갔다고 적었어요. 성인 실종 사건은 48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당직 경찰의 말에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지금 어디서 뭘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성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가족과 다투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남편이 참았던 화를 내며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출근한다고 집을 나갔는데 회사에도 안 간 거예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달랬지만 결국 4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어요. 28살 성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뭐라도 실마리를 찾아야 했어요.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수첩, 펜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평소 출근할 때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볼펜, 포스트잇, 클립 같은 문구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수첩 여러 권이 나왔어요. 업무 수첩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를 꺼내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로 회의 내용과 업무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그중 최근 날짜의 페이지를 넘기다가 나는 손이 멈췄습니다. 4월 10일 실종 일주일 전 날짜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회계팀 이상한 점 발견. 서류 수치가 맞지 않음. 어떻게 해야 하나? 상사에게 보고? 아니면 더 확인? 딸의 글씨는 평소보다 흔들렸고 밑줄이 여러 번 그어져 있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4월 12일. 김상무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커. 억 단위. 이게 정상인가?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남편을 불러 수첩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횡령이나 비리를 발견한 건가? 그럼 혹시 우리 딸이 그걸 알았다고 해서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거든요.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단 회사에 가봅시다. 지민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봐야 해요. 오전 9시 우리는 딸이 다니던 한신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2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인사팀을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화로 확인하더니 우리를 올려보냈습니다. 12층 인사팀 사무실은 넓고 밝았어요.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자리는 창가 쪽이었는데 책상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비워진 것처럼요. 팀장이라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우리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지민 씨 부모님이시죠? 어제 연락받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우리 딸이 왜 출근하지 않았는지 아시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했는데 월요일에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셔서요. 금요일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퇴근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회계 관련해서요. 내가 수첩에서 본 내용을 언급하자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회계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민 씨는 인사팀이라 회계랑은 관련이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 딸 수첩에 회계팀 관련 메모가 있었어요. 서류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요.
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 오해이실 겁니다. 회사 내부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민 씨가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그의 태도가 싸늘해졌어요. 더 이상 말해줄 게 없다는 분위기였죠.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계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1층 로비에서 나오려는데 젊은 여자 직원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기, 혹시 지민 언니 부모님이세요? 돌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네, 그런데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건물 밖 카페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지민 언니랑 같은 팀 박수진이라고 해요. 언니가 금요일에 이상하셨어요. 어떻게요? 오후에 갑자기 회계팀에 갔다 오셨는데 돌아오셨을 때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제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수진이의 말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후로는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급하게 나가셨어요. 평소에는 야근도 자주 하시는데 그날은 정확히 6시에 가방 들고 나가셨죠. 그리고 월요일에 안 나오셨잖아요. 회계팀에서 뭘 보셨을까요? 남편이 물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회사에 소문이 있긴 해요. 요즘 감사가 들어올 거라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정말이지 딸이 뭔가 큰 문제를 발견한 게 분명했습니다. 혹시 CCTV 볼 수 있을까요? 금요일 우리 딸이 퇴근하는 모습이요. 경비실에 부탁하면 될 거예요. 제가 아는 경비 아저씨한테 말씀드릴게요. 수진이의 도움으로 우리는 경비실에서 금요일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딸이 6시 5분쯤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방을 꽉 껴안고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월요일 영상을 확인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8시 40분쯤 딸이 건물 앞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구 앞에서 멈춰서서 핸드폰을 보더니 갑자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딸 앞에 섰습니다. 딸이 차에 가까이 다가가더니 조수석 창문 너머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쯤 후 딸이 뒷문을 열고 차에 탔습니다. 차는 곧 출발했고 딸을 태운 채 사라졌어요. 그게 CCTV에 찍힌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차 번호판 보이세요? 남편이 경비원에게 물었지만 번호판이 흐릿하게 나와서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이제는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담당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차에 탄 것처럼 보이는데요.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면 우리 딸이 회사에서 비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표적이 된 거라고요. 내가 소리쳤지만 형사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였어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일단 차량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검은 차에 탄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저 차는 어디로 간 걸까요? 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딸의 방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적힌 딸의 글씨를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민아,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니?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저 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 내 딸이 있을 텐데 찾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했어요. 내 딸을, 우리 지민이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검은 승용차는 CCTV를 벗어난 후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끊겼고 차량 번호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로 수사 중입니다라고만 반복했죠.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밤낮으로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딸이 자주 가던 카페, 헬스장, 친구들이 사는 동네까지 모두 돌아다녔어요. 혹시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도 지민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남편은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거나 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밤마다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여보, 술은 그만 마셔요. 몸 상하잖아요. 내가 말리면 남편은 그냥 고개를 저으며 한 잔을 더 따랐어요. 내 잘못이야. 지민이가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했잖아. 뭔가 말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나가버렸어. 남편의 목소리는 술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자책감은 맑았습니다. 나도 똑같았어요. 엄마 사랑해요라고 했을 때 왜 붙잡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매일 밤 그 순간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준영이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어요. 집에 있으면 견딜 수 없다고 누나 방을 볼 때마다 미칠 것 같다고 했죠. 실종 전날 밤 누나가 보낸 동생아 미안해라는 문자를 무시한 게 평생 후회될 거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죄책감과 슬픔에 갇혀서요. 실종 10일째 되던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경찰이 나서지 않는다면, 남편이 무너져 있다면 내가 움직여야 한다고요. 딸을 낳은 엄마니까 내가 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한신건설로 다시 향했어요. 이번에는 지민이 동료 수진이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식당 구석 자리에 앉은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주변을 계속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지민 언니가 금요일에 저한테 USB를 하나 줬어요. 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USB요? 네. 퇴근하기 직전에 제 책상에 와서 이거 잠깐만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내일 돌려받으러 올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수진이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빨간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평범한 USB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가 중요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열어보지는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근데 언니가 그러셨어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가져다 주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이미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동료에게 맡긴 거였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죄송해요. 처음엔 언니가 곧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안 오시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이상한 일이요? 수진이는 또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민 언니 자리가 다른 층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언니 컴퓨터도 교체됐고요. 팀장님이 언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사 분위기를 흐린다고. 그게 무슨... 그리고요. 어제 낯선 사람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지민 씨한테서 뭔가 받은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모른다고 했지만 그 사람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지민이가 남긴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어요. 이 USB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빨리 가져가세요. 저도 무서워요. 혹시 알게 되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USB를 꼭 쥐고 식당을 나섰어요. 가방 깊숙이 넣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면서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USB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술에서 깨어난 듯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이걸 열어봐야 해요. 경찰에 먼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해요.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고요. 남편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이 나타났어요. 파일명은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을 열자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건축일을 오래 해서인지 금방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공사비 내역서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요? 같은 공사인데 금액이 두 개예요. 하나는 실제 금액이고 하나는 부풀려진 금액 같은데 남편이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공사비를 부풀려서 허위로 청구한 자료들이었죠. 금액은 엄청났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였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려서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럼 우리 지민이가 이걸 발견한 거네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딸이 위험해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나는 USB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보여주며 이게 증거라고 딸이 이걸 발견해서 실종된 거라고 설명했어요. 형사는 USB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네요. 수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수사하시는 거죠? 우리 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건 경제사범 쪽 사건이라 저희 관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딸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죠. 목소리가 커졌지만 형사는 난처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관료적인 절차가 딸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찰도 회사도 언론도 관심이 없었죠. 딸의 실종 사건은 그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계음으로 변조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누구세요? 우리 딸 어디 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USB는 경찰한테 주셨죠? 그걸로 충분해요. 더 파고들면 후회하실 겁니다. 내 딸 돌려줘요. 지민이 어디 있어요?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술에 취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준영이한테 연락했지만 동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협박 따위에 굴복하지 않겠다고요. 내 딸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 딸이 있는 곳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민아, 엄마가 꼭 찾을게.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겪고 있든 엄마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야.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한신건설의 비리를 파헤치고 딸이 만났던 검은 승용차의 정체를 밝혀내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민이를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실종 2주째, 나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종 3주째, 나는 한신건설 주변을 또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이 마지막으로 탔던 검은 승용차와 비슷한 차량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강남 한복판에는 검은 승용차가 너무 많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들 사이에 딸이 섞여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만 보면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돌아보면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카페로 들어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하려고요. 요즘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주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사람이었죠. 혹시 박지민 씨 어머님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물음에 나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은 후로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웠거든요.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 저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지민이랑 대학 동기였어요. 그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민재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민이 친구라고요? 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냈어요. 사회학과 법학과 연합동아리였죠. 졸업하고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고요. 그의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딸이 대학 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지민이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혹시 어떻게 제 연락처를? 지민이가 예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이미 오래전부터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건가요? 지민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같이 저녁 먹었는데 회사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민재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필기가 되어 있었어요. 지민이 실종 사건을 알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변호사라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뭘 발견하셨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로운 단서라도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좋았어요. 한신건설과 관련된 사건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민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 한신건설 직원 중 3명이 갑자기 퇴사했어요. 모두 회계팀이나 관리팀 직원들이었죠. 그리고 한 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제가 그 직원들을 추적해 봤어요. 퇴사한 사람들은 모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가족들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딸도 그들처럼.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한신건설의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 시기와 겹쳐요. 특히 부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때죠. 부산 신도시요? 네. 3년 전부터 진행된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수천억 원 규모인데 여기서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민재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딸이 발견한 게 단순한 회사 비리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조직적 범죄였던 거예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민이는 제 소중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변호사로서 이런 부조리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경찰도 가족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낯선 변호사가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죠.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지민이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혹시 은행 거래 내역 같은 거 확인해 보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 볼게요. 실종자의 금융 거래 내역은 가족이 열람할 수 있거든요. 사흘 후 민재가 딸의 은행 거래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서류를 펼쳐봤어요. 최근 3개월간의 거래 내역이었죠. 대부분은 평범한 지출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공과금이 정산되는 일상적인 기록들. 하지만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민재가 특정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4월 13일, 실종 3일 전이었어요. 그날 딸의 통장에서 5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나 현금으로 인출했네요. 무슨 일로 이렇게 큰 돈을 뽑았을까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이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나요? 빚이 있었나? 아니면 혹시 협박을 받았던 걸까요?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추측했어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딸이 혼자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인출한 곳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강남구 역삼동 우리은행 지점이요. 우리는 즉시 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점장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거절했지만 민재가 법적 근거를 들어 설득하자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 딸이 나타났어요. 4월 13일 오후 3시 27분. 딸은 ATM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둘러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했죠. 돈을 받아든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는 모습이 너무나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은행을 나서기 전 딸이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를 피하는 것처럼요. 누구한테 줄 돈이었을까요?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궁금했어요. 500만 원을 들고 어디로 간 걸까요? 은행 밖 CCTV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민재의 요청에 지점장이 도로 CCTV 관리기관에 연락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은행 주변 도로 CC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딸이 은행에서 나와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5분쯤 걸었을까요? 딸이 한 카페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저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주가 지난 후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은 없었어요. 다만 카페 주인이 그날 CCTV 영상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자 딸이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10분 후 한 남자가 들어와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30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의 표정은 계속 불안했고 남자는 무표정했어요. 그리고 딸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500만 원이 든 봉투였겠죠. 남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딸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남자가 일어나 나가고 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일까요? 민재가 화면을 확대했지만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서 식별하기 어려웠죠. 일단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중요한 단서예요.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은행 거래 내역과 카페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협박 사건일 가능성이 높네요. 누군가 지민 씨를 협박해서 돈을 받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실 거죠? 민재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저 남자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민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저 남자를 찾으면 지민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을 꼭 찾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확고한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내 편에서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지 3주. 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재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고 새로운 단서들도 찾아냈어요. 조금씩이지만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찾을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 싸워줄 사람이 생겼어. 실종 한 달째 민재와 함께 수사는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카페에서 딸과 만났던 남자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한신건설 내부 조사도 시작됐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민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무엇을요?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어요.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민재의 법률사무소는 서초동에 있었어요.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죠. 들어서자 민재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앉으세요, 어머님.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민재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 망설임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우리 딸 찾았나요? 아니요, 아직은. 하지만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한신건설의 부산 신도시 프로젝트를 조사하던 중에 민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건설 하청업체 목록이었어요. 여러 회사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수건축자재. 우리 남편 회사 이름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분 회사가 한신건설의 하청업체였어요. 부산 신도시 프로젝트에 자재를 납품하는. 그게 왜요? 하청업체면 어때서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언가 나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한신건설의 비리 구조를 보세요. 이들은 하청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렸어요. 실제로는 100억짜리 자재를 150억으로 청구하는 식이었죠. 그 차액을 서로 나눠 가졌고요. 민재의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남편도 그 비리에 연루됐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부풀려진 금액으로 대금을 받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불법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럼 딸은? 그럼 우리 지민이가 이걸 알았을까요? 아빠 회사가 연루된 걸요? 아마도요. USB에 있던 자료들을 보면 하청업체 명단도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회사 비리를 발견했을 때 그 명단에서 아빠 회사를 봤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신고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겠죠. 아빠가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딸이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빠 회사 다녀올게요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아빠를 위한 인사였구나.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걸 짊어졌던 거예요. 500만 원도 그래서 준 거겠죠. 협박범이 아빠 회사 이야기를 들먹였을 거예요. 신고하면 아빠도 같이 망한다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28살 딸이 혼자 그 무게를 견뎌야 했다니. 남편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를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비리에 가담할 사람이 아니었죠. 아마 속은 거예요. 한신건설이 서류를 조작했을 겁니다.
일단 남편분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어떻게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더욱 무너져 있었어요. 술을 끊지 못했고 회사도 거의 나가지 않았죠.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나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중요한 이야기 해야 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뭐, 무슨 일이에요? 여보, 부산 신도시 프로젝트 기억해요? 한신건설이랑 한일요. 남편의 눈빛이 조금 또렷해졌습니다. 그거, 왜요? 그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가 하청업체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받은 대금이 얼마였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회계 담당이 다 처리했어요. 나는 자재만 납품했고, 서류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아니, 한신건설은 대기업이잖아요. 믿고 거래했죠. 남편의 대답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몰랐어요. 한신건설이 서류를 조작해서 부풀린 금액을 지급했고 남편은 그걸 모르고 받았던 거죠. 여보, 우리 회사가 비리에 연루됐을지도 몰라요. 뭐라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 기운이 확 깬 얼굴이었어요. 나는 민재에게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신건설의 비리 구조, 부풀려진 공사비, 하청업체 명단에 우리 회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딸이 그걸 알았을 거라는 것까지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민이가 그걸 알고, 네, 우리 딸이 회사 비리를 발견했을 때 아빠 회사가 연루된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려 한 거죠. 내가 지민이를 그렇게 만든 거야.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어요. 평생 울지 않던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나는 그냥 자재만 납품했을 뿐인데. 알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딸이 우리를 보호하려다 희생된 거라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회사 서류를 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민재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남편 회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민재도 함께였어요. 3년치 회계장부를 모두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죠. 자료를 분석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재가 노트북으로 계산하고 남편이 원본 계약서를 찾고 나는 영수증들을 정리했어요. 찾았습니다. 민재가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실제 자재 원가는 80억이었어요. 하지만 한신건설에 청구된 금액은 120억이에요. 40억이 부풀려진 거죠. 그럼 우리 회사가 40억을 더 받은 건가요? 남편이 물었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보면 82억이에요. 2억 정도만 더 받으셨어요. 아마 수고비 명목이었겠죠. 나머지 38억은 한신건설 측에서 가져간 거네요. 나는 이해했습니다. 한신건설은 서류를 조작해서 40억을 부풀리고 그중 38억을 자기들이 챙긴 거예요. 하청업체에는 2억 정도만 나눠주면서 입을 막았던 거죠. 여보, 그 2억 어디 갔어요? 회사 계좌로 들어왔어요. 나는 단순히 보너스인 줄 알았어요. 대기업이랑 거래하면 이런 혜택도 있나 보다 했죠. 남편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남편분은 피해자예요. 속은 거니까요. 민재가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내 잘못이에요. 확인하지 않은 게 잘못이죠. 여보,
그리고 이게 밝혀지면 우리 회사는 끝이에요. 비리 연루 기업으로 낙인 찍히면 어떤 회사도 거래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설령 법적으로 무죄라 해도 세간의 시선은 달랐을 거예요. 남편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지민이를 찾으려면 알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지민이만 찾으면 돼요. 남편의 눈빛이 확고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술기운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결연함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경찰서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편 회사의 거래 내역, 계약서, 입금 기록까지 모두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네요. 한신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하청업체가 연루되어 있어요. 우리 딸을 찾는 게 먼저예요. 다른 건 나중 문제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로 한신건설을 압박하겠습니다. 지민 씨 실종에 대해 그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처음으로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지민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원망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딸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그날 밤 나는 딸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딸이 좋아하던 인형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사진 액자가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죠. 우리 넷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위태로운 행복 위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딸이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려 했는지요.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내가 혼자 그 무게를 견뎌야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딸이 왜 사라져야 했는지, 누가 딸을 데려간 건지 반드시 찾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민이를요. 실종 2달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증거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먼저 남편 회사의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하던 업체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죠. 남편이 직접 찾아가 물어봤지만 모두 애매한 대답만 했어요. 사정이 생겨서 위에서 결정된 일이라 같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어요. 누군가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 만에 회사 거래처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회사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지 걱정했죠. 여보, 우리 괜찮을 거예요. 지민이만 찾으면 돼요. 내가 위로했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이러다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지민이가 더 중요해요. 회사는 나중 문제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우리 생계도 위협받을 테니까요. 그래도 나는 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재가 며칠에 한 번씩 연락을 해왔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한신건설 측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서류는 모두 적법하다고, 우리가 거짓 고발을 했다고 주장했죠. 어머님, 그쪽에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대요. 무고죄로요. 민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무고죄요?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네. 증거 서류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경찰이 확보한 한신건설 내부 자료는 우리가 제출한 거랑 달라요. 그럼 그쪽에서 서류를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원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상대 같았어요.
대기업의 법률팀, 조직적인 증거인멸, 권력의 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실종 석 달째,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영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따님, 동생분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누워있는 준영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고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준영아. 내가 다가가자 준영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나를 마주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니? 왜 이렇게까지? 미안해요, 엄마.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견딜 수가 없었어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누나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누나가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꿈. 근데 아무리 달려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힘들어.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망치면 안 되지. 엄마는 버틸 수 있어도 저는 안 돼요. 저는 약해요. 누나만큼 강하지 못해요. 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5살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나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준영이는 면허 정지 3개월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들의 인생에 큰 오점이 남았죠.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출근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준영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가끔 방문 틈새로 들여다보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나만 홀로 딸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실종 4달째, 민재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로펌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한신건설은 우리 로펌의 큰 고객이래요. 제가 이 사건을 계속 맡으면 로펌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민재의 목소리는 괴로워 보였지만 나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선생님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어요. 하지만 이 이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린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날 밤 또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직도 안 포기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웃는 듯 했어요. 우리 딸 어디 있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딸,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4달이 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 딸은 살아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으시면 믿으세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제 포기할 때입니다. 가족들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남편 회사도 곧 망할 거고 아들도 망가졌고 이제 그만하시죠. 절대 포기 안 해요. 죽어도 내 딸을 찾을 거예요. 후회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4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정말 딸이, 아니, 생각하지 말자.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어두운 곳에서 나를 부르는 꿈.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꿈. 그리고 결국 딸이 사라지는 꿈.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실종 5달째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형사가 전화를 해왔어요. 어머님, 사건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우리 딸 못 찾았잖아요.
더 이상 수사할 단서가 없어요. 그리고 한신건설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비리 혐의도 입증하기 어렵고요. 그쪽이 서류를 조작한 거라고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건은 미제로 남을 것 같네요. 안 돼요. 계속 찾아야 해요.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5달이나 지났어요. 성인 실종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그만하세요. 우리 딸은 살아있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찰마저 포기한 거예요. 이제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목소리가 쉴 때까지 울었어요.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칠째 씻지도 않은 모습이었어요. 초췌한 얼굴로 내 옆에 앉았죠. 여보,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해요? 찾는 거요. 우리 이제 그만. 받아들여야 해요.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을 포기하라고요? 5달이에요. 경찰도 포기했어요. 회사도 망했고, 준영이도 망가졌고,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라도 살아야죠. 남은 사람? 지민이는 남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포기하고 싶으면 혼자 포기해요. 나는 절대 안 해요. 죽어도 우리 딸 찾을 거예요.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평생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내가 이렇게 외치는 걸 처음 봤을 겁니다. 당신은 아빠야. 자식을 포기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5달이 뭐예요? 5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나는 찾을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딸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노트, 펜, 손목시계, 그리고 분홍색 스크런치. 딸이 항상 차고 다니던 머리끈이었습니다. 실종 당일에도 손목에 끼고 있었던 거예요. 스크런치를 꼭 쥐고 있자니 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엄마는 포기 안 해. 모두가 포기해도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엄마만큼은 너를 믿어. 너는 살아있어. 엄마가 꼭 찾을 거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5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딸을 찾겠다는 내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모두가 떠나고 희망이 사라진 최악의 순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찾을 때까지는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노트에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실종된 날의 CCTV, 카페에서 만난 남자, 은행 거래 내역, 회사 비리 관련 자료들. 경찰이 포기했다면 내가 직접 찾아야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끝까지 갈 거였습니다. 이게 엄마니까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민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너를 찾을게. 2023년 4월 딸이 사라진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딸을 향한 내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죠. 남편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2년 전 일이에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사무실을 정리하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남편은 그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사무실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잠갔죠. 그 후로 남편은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육체 노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잘 알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신다며 파스를 붙이곤 했죠. 하지만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딸 사진을 보며 긴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재활센터를 다녔습니다. 음주 문제가 심각해져서 전문 치료가 필요했거든요. 3년간의 치료 끝에 이제는 술을 끊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었죠.
여전히 누나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월세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서였죠.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딸의 물건들은 모두 가져왔습니다. 딸의 옷, 책, 그리고 분홍색 스크런치까지요. 언젠가 돌아올 딸을 위해서였어요. 5년 동안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포기했어도 주변 사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해도 나는 계속 찾아다녔어요. 실종자 가족 모임에 나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딸의 사진을 올리고 비슷한 사건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봤어요. 흰머리가 반 이상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55세에서 60세가 되는 5년이었지만 20년은 늙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딸을 찾는 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2023년 4월 16일 아침,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실종자 관련 인터넷 카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5년 동안 수백 건의 제보를 확인했지만 모두 헛된 희망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은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지 않으려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지민 씨 어머님이신가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국경 없는 인권센터에서 일하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신지. 저희가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억을 잃으신 상태라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여러 실종자 사진과 대조해 봤는데 박지민 씨와 닮은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전화였어요. 정말 우리 지민이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서요. 혹시 직접 확인하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인천에 있는 저희 보호시설입니다.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거였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민이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뭐라고요? 인권단체에서 연락 왔어요. 중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구조했는데 우리 딸 같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제가 바로 갈게요. 준영이에게도 연락했어요. 1시간 후 우리 가족은 인천의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딸이 아니면 어떡하지? 5년 동안 수십 번 겪었던 실망을 또 겪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일지도 모른다는요. 보호시설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관은 평범한 주택처럼 보였어요. 김수연이라는 직원이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30대 초반에 차분해 보이는 여성이었죠.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딸, 정말 우리 딸인가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라는 권유에 앉았지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분은 심한 트라우마를 겪으셨어요. 5년간 인신매매 조직에 붙잡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정확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몸에 여러 상처가 있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정하세요.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기억상실이 있어요.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가족도 이름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만나봐야겠어요. 김수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나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길. 제발이요. 작은 방 앞에 섰습니다. 김수연이 문을 노크했어요. 수진 씨, 손님 오셨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본명을 모르니까 임시로 지은 이름이겠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긴 생머리, 가늘어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딸이었어요. 지민아. 내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 딸은 우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어요.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5년을 매일 사진을 보며 그리워했던 얼굴이었어요. 여위고 창백해졌지만 분명 우리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아, 엄마야. 엄마. 나는 딸에게 다가갔어요. 딸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무섭지 않아. 엄마야, 지민아. 하지만 딸은 계속 나를 경계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남편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지민아, 아빠야. 우리 지민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나야, 준영이. 동생. 딸이 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누구신지.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을 기다려서 만났는데 딸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딸은 몸을 굳혔지만 나는 놓지 않았어요. 지민아, 우리 딸. 정말 우리 지민이야. 엄마가 5년을 찾았어.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울었어. 포기하지 않았어. 한 번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딸의 어깨가 젖었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혼자 그 고통을 견뎌야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딸의 몸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억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떨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나는 딸을 더 꼭 안았습니다. 남편과 준영이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어요. 5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도, 나도, 남편도, 준영이도 모두 울었어요. 김수연도 문 밖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았어요. 정말 제 가족이에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5년 동안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봐, 이게 우리 가족이야. 여기 이 사람이 너고, 이게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 준영이야. 딸이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자신을 쓰다듬었어요. 웃고 있네요.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너는 항상 밝게 웃는 아이였어. 이름이 뭐예요? 박지민. 너는 박지민이야. 우리 딸. 딸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박지민. 지민.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머리가 아파요.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김수연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나는 기대가 되었어요.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라는 단어가 왠지 익숙해요. 따뜻한 느낌이. 그래, 맞아. 엄마야. 나는 내 엄마야.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나는 그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무서웠어요. 5년 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알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다시는 무서운 일 없을 거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서로를 느끼며요.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내 딸은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잃었어도 상처투성이어도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햇살 같았어요.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결국 너를 찾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5년을 기다렸어. 이제 함께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보호시설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딸이 가족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매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옛날 사진을 보여주고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딸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하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내가 만든 계란말이를 먹을 때 딸이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엄마가 매일 아침 만들어줬잖아.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입 더 먹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줬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을 되찾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다만 기억 상실은 여전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트라우마성 기억 상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인내가 가장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낯선 것 같았어요. 5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지만 딸에게는 처음 오는 도시처럼 느껴졌겠죠. 지민아,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야. 딸이 나를 돌아봤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 집인걸. 천천히 하면 돼.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딸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영이가 반겼습니다. 누나, 어서 와. 집에 온 걸 환영해. 동생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받아들고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거실, 좁은 부엌, 오래된 가구들. 예전에 살던 집과는 많이 달랐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예전엔 더 큰 집에 살았는데 이사했어. 하지만 내 방은 따로 만들어놨어. 방문을 열자 딸의 물건들이 가득한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5년 전 딸이 쓰던 것들을 모두 옮겨놨었어요. 딸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만지고 옷장을 열어봤어요.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이 옷들, 제 거예요? 그래. 내가 회사 다닐 때 입던 옷들이야. 딸이 정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지민아? 모르겠어요. 갑자기 슬퍼져요. 이 옷을 보니까 나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날 밤 나는 딸 방 옆에서 잤습니다. 혹시 무서워할까 봐요. 한밤중에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뛰어가 보니 딸이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악몽 꿨어요.
어둡고 좁은 곳에 갇혀 있는 꿈. 괜찮아. 이제 안전해. 엄마가 여기 있어. 딸을 안고 한참을 토닥여줬어요. 5년간의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정장을 입고 서 있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민아, 어디가? 회사. 회사 가야죠. 무슨 소리야? 지금은 회사 안 다녀. 딸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회사 다니잖아요. 출근해야 하는데. 지민아, 지금은 2023년이야. 5년이 지났어. 딸이 멍하니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장을 벗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 후로도 딸은 자주 그랬습니다. 아침이 되면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 가야 한다고 했죠. 매번 설명해줘야 했어요. 5년이 지났다고 지금은 쉬어도 된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조금씩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집안일을 도와주고 준영이와 산책을 나가고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민아, 오늘 내가 좋아하던 갈비찜 해봤어. 제가 이거 좋아했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갈비찜 하면 2그릇씩 먹었잖아. 딸이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많이 해놨으니까. 밥을 먹는 동안 준영이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나, 기억나? 고등학교 때 내가 시험 망쳐서 울었을 때 누나가 위로해주면서 같이 공부해줬잖아.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기억이 안 나. 괜찮아. 그때 누나가 그랬어. 준영아, 한 번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하면 되라고. 그 말 덕분에 내가 힘냈어. 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좋은 누나였다는 게 기쁜 것 같았어요. 2달째 딸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의사는 딸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고 나중에 따로 나를 불렀습니다. 지민 씨는 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5년간의 기억을 잃은 것은 자기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라 뇌가 스스로 차단한 거죠. 그럼 평생 기억 못하는 건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확신하면 서서히 기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기다려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왜 사라진 거예요? 처음으로 딸이 자신의 실종에 대해 물어봤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너는 회사에서 나쁜 일을 발견했어.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감당하려 했지. 그 과정에서 나쁜 사람들한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지키려고 했다고요? 그래.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 아빠를 보호하려고,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족들이 고생하게 했네요. 회사도 망하고, 동생도 힘들어하고.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너를 지키지 못한 게 잘못이지. 엄마. 딸이 내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3달째 딸이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공원만 산책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멀리 가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저 뭔가 하고 싶어요. 뭐든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공부 다시 하고 싶어요. 기억은 없지만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는 기뻤습니다. 딸이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뭘 배우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좋은 생각이야. 충분히 쉬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2023년 여름이 왔습니다. 딸이 집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나는 딸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다가 분홍색 스크런치를 발견했어요. 딸이 항상 차고 다니던 머리끈이었죠. 5년 동안 내가 간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딸을 불러 스크런치를 보여줬어요. 지민아, 이거 내 거야. 넌 항상 이걸 차고 다녔어. 딸이 스크런치를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손목에 끼워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 묶을 때 쓰는 거야. 엄마가 해줄까? 네. 나는 딸의 긴 머리를 빗질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딸의 머리를 빗어주는 게 부드러운 생머리를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빗었죠. 그리고 분홍색 스크런치로 머리를 묶어줬습니다. 높은 포니테일로 묶으니 딸의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거울 봐봐. 딸이 거울을 보는 순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보더니 손으로 스크런치를 만졌어요. 이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항상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아침마다 엄마가 이렇게 묶어줬지.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지민아?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 따뜻해요. 이 스크런치를 만지니까 엄마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딸을 꼭 안았어요. 딸도 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죠? 그럼, 엄마야. 너를 낳고 키우고 5년 동안 찾아다닌 엄마야.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아니야.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해.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안 돌아와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니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고 가끔 악몽에 시달렸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죠. 하지만 매일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이 딸에게 반찬을 더 놓아주고 준영이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딸은 조금씩 미소를 지으며 가족과 대화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의 상처는 컸고 잃어버린 것도 많았습니다. 남편의 회사, 준영이의 청춘 몇 년, 딸의 기억,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범한 행복.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이 되어 딸을 재울 때 나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지민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기억은 없어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5년 전 딸이 사라진 그날부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던 저 창문이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이 저쪽 방에서 자고 있고 내일 아침이면 또 함께 아침을 먹을 거예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년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함께 있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가족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